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약세로 출발했지만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9월 퇴진 소식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과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식이 교대로 작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집트 정권 이양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값은 2센트 오른 86달러 73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9월 대선 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오마르 슐레이만 부통령에게 점진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만 6천 건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매 재고는 1% 증가했습니다. 판매가 늘어나면서 제조업체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고를 축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석입니다. 이집트 사태 점차 안정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집트 대통령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9월 대선 전까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되 점차 점진적으로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일단 이집트 사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정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고요.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집트 사태 해결에 대한 기미가 보이면서 지금 혼조세로 마감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의 박현옥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초반에는 미국 정치 좀 부진했는데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악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하지만 경제 지표도 나름 양호하게 나왔고요. 대외 변수 또한 양호한 분위기로 전개가 됐고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0.6포인트 하락한 12,229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하락 출발했던 S&P 500 지수는 0.99포인트 오른 1,321.8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38포인트 상승한 2,090.45를 기록했습니다. 장 종료 직전에 무바라크 대통령이 차기 대선인 오늘 9월까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다음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대국민 연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위대의 기대와는 달리 시위대는 즉각 퇴진을 요구했기 때문에 퇴진 시점이 공식화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됐고 따라서 막판 미국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장 초반 뉴욕 증시는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의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제3 이동통신업자인 스프린트 넥스텔이 지난해 4분기 주당 31센트 손실을 발표를 했고요. 탄산업체 펩시코가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4.8% 감소한 13억 7천만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환율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필립 모리스는 유럽 지역에서 담배 가격 인상에 힘입어서 주당 어저스티드 EPS 조정 주당 순이익이 전문가 컨센서스보다는 상회하는 97센트를 기록했다는 혼조된 그런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먼저 경제 지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에는 호재가 됐던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예,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해서 3만 6천 건 감소한 수치였는데요.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예상치인 41만 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점점 고용시장이 회복되어 있다라는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적자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신규 수rop수단과는 달리 재정 적자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1월 재정 적자는 498억 달러로 전월 426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562억 달러였는데요.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2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10%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11% 증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도매 업체들의 판매가 늘면서 재고도 함께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고요. 판매가 동반 증가했기 때문에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월 도매 재고는 1% 상승했고요. 예상치 0.7%보다는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도매 판매가 3,715억 달러로 0.4%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거였고요. 판매 증가로 수요 충족 위에 재고가 축적되고 있고, 그리고 도매 재고, 도매 판매 증가로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회복세마저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CD 금리 그리고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30년물 평균이 5.05%고요. 미 모기지 금리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회복에 찬물을 끼치 않느냐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전주 4.81%보다 0.24% 상승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상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이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로레알은 지난해 순이익이 25% 증가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필립 모리스 잠깐 말씀드렸듯이 4쿼터 조정 EPS가 97센트로 예상을 역시 상회를 했습니다. 페시코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로 예상보다 감소를 했고요. 톰슨 러이터는 4큐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4% 올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 마감 소식도 한번 저희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재정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소식이죠? 예, 지금 범유럽 스톡 지수가 전일보다도 0.57포인트 하락한 286.78로 마감했고요. 영국 푸시 100 지수도 32.28포인트 하락한 6020까지 떨어졌고요. 프랑스 CH40 지수 또한 4.4포인트 반등했고요. 독일 닥스 30 지수는 7,340포인트로 19.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중에서 금융주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크레드 스위스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4.3% 급락을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추가적인 자본 확충 필요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을 이끌었고요. 이에 따라서 FTSE 유로 포스트 300 은행 지수도 2% 하락을 했습니다. 프랑스 크레디트 에그리콜도 2.3%, 그리고 독일 코메르츠 방크도 2% 떨어지는 등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포르투갈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7.6%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유로존 가입 이후 최고 국채 수익률을 보였고요. 전일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에도 우려하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움직임을 비롯해서 상품시장 내용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어요. 예, 이집트 대통령 사임 소식에도 WTI는 87.36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온스당 1362.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유로는 0.0128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로당 0.0128달러 하락을 해서 유로당 1.359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는 고용지표의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는 78.23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밤 나올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내용도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제지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도 있나요? 예, 12월 무역지수는 이전 383억 달러 적자보다도 예상치는 402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소폭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전에 74.2에서 75로 소폭 상향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는 2월 15일 날 화요일은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2월 NAHB 주택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월 16일 수요일에는 1월 건축허가 그리고 1월 주택작공, 생산자 물가, 설비 가동률, 산업 생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1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의 박현욱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끝내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이에 북한은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남측에 있다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역적 회담이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이 의제 설정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신은 첫 시작부터 드러난 회담 파괴자의 본색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의제부터 비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회담 의제를 여러 번이나 수정하는 용단을 보여줬으나 남조선 괴뢰는 그 어느 것도 접수하지 않고 다음날 계속 토의하자는 식으로 날짜를 늘리는 기만술책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대화 의지가 없는 자들의 불손한 짓이라는 제목의 다른 논평에서 남측은 우리의 아량에 오만 불손한 행동으로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 김선희 강사는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회담이 결렬된 것은 당치 않은 구실을 들고 나온 남측의 고의적인 대화 파탄 흉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희 강사는 또한 현실은 남측이 북남 관계 개선의 앞길을 차단하면서 의원이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오마주 슐레이만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이에 이집트 시민들은 30년간 이어져 왔던 독재국가 탈출에 열렬히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흐메드 샤피크 이집트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해 모든 상황이 분명해졌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바라크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임기 기간이 다하는 9월까지는 대통령직을 지키겠다고 즉각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AP통신도 이집트 군과 집권당 간부들의 말을 인용해 무바라크 대통령이 시위대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군의 최고위원회는 최고사령관인 무바라크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국영TV에 국민의 적법한 요구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 AP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민주화 시위의 성지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임을 축하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교통에서부터 의료 종사자까지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중심에 있는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버스 운전사들은 버스를 차고지에 세워놓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버스 운전사들은 이번 파업에 전국에서 6만 2천 명의 운송업계 종사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AP통신에 전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미니버스들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각 분야 노조들은 지난 9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틀째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형 병원의 의사들도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카이로에는 카스르 엘 아이니 병원의 의사 수백 명은 흰색 가운을 걸친 채 우리에게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집트 주요 대학의 교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민주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평화적 시위를 지속해달라고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이집트 외무장관은 시위대가 대규모 시위를 계속한다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현지인을 살해한 미국 군인들의 석방 여부를 놓고 미국과 파키스탄의 갈등이 빚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현지인 2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구금 중인 전 미군 특수부대원의 석방 여부를 두고 전략적 동맹 관계인 미국과 파키스탄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워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버티고 있어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 출신인 데이비스는 지난달 27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파키스탄인 2명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감금돼 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된 데이비스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파키스탄인 2명이 자신의 물건을 강탈하려고 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당시 데이비스는 글락 권총을 갖고 있었으며 플래시가 부착된 머리띠, 호주머니용 망원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비스가 자신의 소지품들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미국 보안 관계자들에 대한 파키스탄인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데이비스의 구금과 관련해 빈 협약의 외교관 면책 특권에 따라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스를 석방하지 않으면 3월 말로 예정된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도 위험해질 수 있고 금융 지원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계속되는 취재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법원이 처리할 문제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산지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발언 예고가 영향력 없는 공포탄에 불과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위키리크스가 추진 중인 미국 거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폭로 내용이 사실상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통신은 복수의 어산지 지인들을 인용해 은행 한두 개는 쓰러뜨릴 수 있다는 발언이 사실상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산지는 폭로가 임박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부 자료에 뉴스가 될 만한 큰 스캔들이 포함됐는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지인 3명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확보한 자료는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임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로 2006년까지 메일 송수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산지는 해당 이메일 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뉴스 가치가 있는지를 검증하려면 금융 전문가가 상당 기간 매달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변인들에게 토로했습니다. 어산지의 이 같은 발언은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내놨던 폭이 있는 발언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 폭로가 사찬 속 태풍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산지는 앞서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자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노골적인 위법 행위 및 비윤리적인 관행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인권 변호사가 출소 이후에도 연금 상태로 감시를 받고 있어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권 변호사 천광청이 작년 9월 만기 출소 후 계속 각택 연금 상태에 있다고 미국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차일드 에어즈 어소시에이션은 이날 한 남자가 천광청의 집을 감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디오에는 집 밖에서 감시원으로 확인된 한 남자가 전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천광청은 자신의 가택연금에 관해 내가 작은 감방에서 좀 더 큰 감방으로 옮긴 지 12주일이 지났다는 말로 현재 처지를 비유했습니다. 그는 세 팀의 감시조가 우리 집 밖과 주변 거리에 24시간 배치됐고 감시조당 약 22명이 내가 외출하거나 외부인이 방문하는 걸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광청은 76살이 된 어머니만 생필품 구매를 위해 가게에 가도록 허용됐고 집 주위에는 매우 밝은 등과 감시 카메라, 휴대전화 차단기가 설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자로 구학회 변호사 자격을 딴 천광청은 중국 정부의 한자녀 각기운동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 남용 사례를 폭로했다. 괘씸죄로 2006년 수감됐습니다. 그는 이런 활동으로 2006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인도가 인도양에서 검거한 소말리아 해적 28명을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로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남서부 락샤드 위포제도 인근 해역에서 총격전 끝에 검거한 소말리아 해적 28명을 뭄바이로 압송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검거된 해적들은 인도 선박 두 척을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인도 해군은 인도양에서 작전을 통해 해적선 나프에 해적들을 생포하고 피랍된 미얀마와 태국 어부 22명을 구출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그동안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이 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잔혹해지고 조직화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인도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척 두 척을 공격했다가 나중에 백기 투항했습니다. 해적은 자동 소총과 권총, 로켓 발사기로 저항했지만 항복 전에 무기 전부를 배 밖으로 던졌다고 인도 해양 경비대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인도 해군은 소말리아 해적이 작년 4월 이래 모선으로 사용해온 태국 어선 프라탈라이호를 침몰시키고 해적 15명을 생포한 바 있습니다. 벨기에 여성 상원 의원이 전국 혼란에 맞춰 여성들에게 성파업을 제안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벨기에 한 여성 상원 의원이 연정 구성 협상을 8개월째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자극을 주고자 여성들의 성파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를렌 템머만 의원은 상황이 심각하고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다면 시니컬해지거나 유머로 대응하게 된다며 성파업이 일어났던 케냐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템머만 의원은 2009년 연정 붕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고 케냐 여성들이 성파업에 들어가자 한 달 만에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섹스에 응하지 말자는 자신의 제안은 지난달 케냐 여행 때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면도를 하지 말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면도 거부 제안은 1990년대 스타였던 벨기에 영화배우 베누아 폴보르테가 벨기에 TV 방송에 나와 내놓은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0명과 승무원 2명을 태운 소형 비행기가 아일랜드 남부 쿠크 공항에 착륙하려다 추락해 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를 출발해 아일랜드 쿠크 공항에 이르러 짙은 안개 속에 세 번째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관제 당국은 전했습니다. 추락 당시 비행기는 뒤집어진 채 화염에 휩싸였으며 동체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쿠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4명은 중상이고 2명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악천후로 인해 세 번째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공식 발표한 뒤 관계 당국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최고령 요가 강사가 기네스 기록에 도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9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영국 올드햄셔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글래디스 모리스는 지난 40여 년간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90번째 생일을 맞은 모리스는 여느 90대 노인들과 달리 유연할 뿐 아니라
일주일에 3번씩 매주 요가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요가 강사로 활동한 지도 벌써 40여 년. 지난 15년간 그녀의 수업에 참여해온 한 학생은 글래디스는 모든 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동료는 그녀가 세계 최고령 요가 강사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출생 증명서 사본과 요가 강사 자격증,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세계 요가 강사에 오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한 미술가가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인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지에 따르면 이 아기는 지난해 9월 24주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몸 길이 22cm에 체중 280g, 신생아 평균 체중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출생 당시 아기의 생존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대 생존한 미숙아의 체중보다도 더 적게 나가는 연약한 아기는 피부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면서도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5개월의 사투 끝에 아기는 몰라보게 건강해졌고 말이란 이름도 얻었습니다. 출생 당시보다 체중이 10배나 쪄서 2.5kg으로 불어났고 모유를 빨고 소화시킬 정도로 튼튼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아기의 회복을 두고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12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호주가 이번엔 괴물 메뚜기 습격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 웨일스주 지역은 이번 홍수의 최대 피해 지역입니다. 홍수가 지난 후 이 지역에는 풍족한 수분 공급과 홍수에 이어진 무더운 날씨 때문에 메뚜기가 성장하는 데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메뚜기가 출현했습니다. 특히 호주 내에서도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북부 메뚜기들은 최적의 환경으로 그 크기가 평균 8cm를 넘기며 괴물 메뚜기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들 괴물 메뚜기들은 수백만의 떼를 형성하고 먹을 것을 찾아 빠른 속도로 호주 남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지역은 퀸즐랜드, 뉴사우스 웨일스, 빅토리아 남호주 등 호주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 중 메뚜기 떼를 정리하지 않으면 가을과 겨울 사이 방목지의 목초와 농작물의 씨를 말려 그 피해는 내년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한 네티즌 블로그에 유포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외모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발을 쓴 개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원래 외모와 거리감 있는 각종 가발을 쓴 개들의 모습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촌스러운 가발을 쓴 개들의 불편한 표정이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가발을 착용하기 전 예쁜 외모를 가진 이들의 견공들은 가발을 쓴 이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들 강아지 주인의 미적 센스도 의심이 가는데요. 직모를 가진 개에게 곱슬머리 가발을 씌우는가 하면 화려한 진주 목걸이와 큼직한 액세서리를 개에게 치장해 부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눈길을 끄면서 많은 이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청취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경품으로 내걸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뉴질랜드 한 FM 라디오 방송국은 지난 7일부터 우크라이나 여성을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첨자는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신부를 고르게 되는데요. 이들은 현지에서 12일 동안 실제 결혼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방송국은 숙박비와 180만 원 상당의 용돈도 제공하는데요. 그러나 신부를 뉴질랜드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항공 요금은 당첨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는 정말 결혼을 할지는 그들의 몫이라며 언급을 삼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회운동가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신성한 결혼 대상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에 주변 시민들이 황급히 불을 끄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일간지는 거리에서 미모의 20대 여성이 택시에 탑승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다투다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급히 탈출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뒷좌석에 여성이 있다고 고함을 지른 뒤 시민들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길은 몇 분 만에 잡혔지만 여성 승객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과 자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휘발유는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해 작은 물통에 담아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월가의 심장으로 2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독일의 손에 넘어갑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로넥스트와 독일 증권거래소 운영업체인 도이체 베르세 사이에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득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랩 어카운트 시장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자문형 랩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랩 시장, 나아가서는 자산관리 시장의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등에 묶여 고층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지역 경관 고도지구 102제곱킬로미터의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업계가 영업이익이 낮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회계사 출신인 본인이 직접 기름값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며 업계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깊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219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독일과 합병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인수 주체가 아니라 피인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792년이죠. 뉴욕 증권거래인들이 월스트리트 플라토너스 나무 아래 모여가지고 증권거래법 서명을 통해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글로벌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자본주의 중심이자 월스트리트의 심장 역할을 했던 뉴욕 증권거래소가 독일 증권거래소 운영업체인 도이체 베르세와 합병한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LSE 그룹과 캐나다 최대 거래소 운영업체인 TMX가 합병 계획을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터져나온 초대형 인수합병 소식이라서 글로벌 자본시장 종사자들의 충격이 더욱 큰데요. 네. 현지 시간 9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 유로넥스트와 도이체 베르세가 합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사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통합거래소의 지분은 도이체 베르세 주주가 60%, 나이스 유로넥스트가 40%를 갖게 됩니다. 또 통합거래소의 회장은 도이체 베르세의 레토 프란치오니 최고 경영자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통합거래소의 주도권이 독일 측으로 기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6년까지만 해도 뉴욕 증권거래소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거래소를 운영하는 유로넥스트를 통합해 나이스 유로넥스트로 재출범하는 등 글로벌 자본시장을 주도해 왔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가의 위상 추락, 글로벌 거래소의 빅뱅 속에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이체 베르세와 합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만약 합병이 최종 승인되면 나이스 유로넥스트와 도이체 베르세가 운영하는 미국 및 유럽 거래소의 상장사 시가총액은 17조 7,500억 달러로 전 세계 상장사 시가총액의 32.34%를 차지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합병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전 세계 어떤 거래소보다 더 많은 주식과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을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 증권거래소가 넘어간 것에 대해 자조와 한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합병권은 독점의 고가점 문제와 함께 정치적인 변수가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외국인 투자위원회 등이 합병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예측 불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네,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이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 대학가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이 대학생들도 집값 때문에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 전월세 인상과 관련된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득과 실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야심차게 진행 중인데요. 정부와 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의 내용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간단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 때 전세 금액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이와 함께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네네. 민주당은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전세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장기적으로 전세 공급 자체가 끊기면서 오히려 서민층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 집주인이 민주당이 보장한 4년의 계약이 완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 계약을 하면서 전세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또 다른 논란은 법적인 문제인데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 간 거래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통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인데요. 네네. 실제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1인당 택지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한 택지 소유 상한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그 상한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면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30일을 토론회에서 개진했습니다.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실현 규모를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1조 넘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 개인이 8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이 개인으로 집계가 되기는 했지만 자문형 랩에서 매수를 했다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자문형 랩 어카운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 업계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도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다고 해요. 예. 미래에셋 하면 펀드로 유명한데 네네. 자문형 랩에서는 좀 후발주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 7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한 시상식에서 자문형 랩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수료율 네. 인하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었는데요. 박 회장의 발언 이후 사흘 만에 미래에셋증권이 오는 14일부터 자문형 랩 수수료율을 3.0%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현대증권도 14일부터 자문형 랩 수수료율을 1.5에서 3%에서 1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권사 두 곳의 수수료율 인하를 계기로 자문형 랩 시장의 영업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산관리 시장이 자문형 랩을 기반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증권의 선제 공격에 대해 랩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일단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문형 랩의 2.5에서 3%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들 증권사들은 우선 랩 어카운트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수료율보다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신들의 서비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작은 수수료율 차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기본 수수료율은 최대한 낮추고 성과 보수를 늘리는 등 랩 어카운트만의 독자적인 보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판매 수수료가 낮아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게 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수수료 낮추기 경쟁 때문에 랩 어카운트의 상품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안 되고 투자자들의 좋은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번 경쟁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내에서 이 고층 개발이 어려웠던 그런 지역에서 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네. 서울시는 친환경 도시 재생을 위한 용적 이양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오는 3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용적률 거래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세운 뼈대에 서울 실정에 맞게 살을 붙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데요. 서울시가 발주할 용역의 핵심은 서울시 내 경관 고도지구를 용적률 양도 가능 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네. 일단 경관 고도지구란 말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의 보호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서울에는 김포공항, 평창지구, 남산지구 등 19개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네. 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상 5층 이상의 건물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서울시는 예를 들어 1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종 주거지역이 경관지역으로 묶여있을 경우 쓸 수 없는 50%가량의 잔여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개발 비용을 충당하면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보관인데요. 핵심은 결합개발 방식입니다. 결합개발은 거리가 가까운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구릉지 개발은 최대한 자제하되 이들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는 역세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용적률 프리미엄을 주는 것인데요. 시는 또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맡겼다가 필요할 때 사고 팔 수 있는 용적률 은행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경관지구 주민들께는 참 가슴 뛰는 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적률 거래제 등 서울시의 추진 사안이 시행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것이 국토부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용적률을 사고 파는 등 개발권 거래 제도가 필요하지만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뭐 아직 법안이 마련된 건 아니네요. 예. 네. 그리고 요즘 기름값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윤지경 기획재정부 장관, 참 기름값에 대해서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한 번씩 던졌었고 요즘 정유업계 주가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기름값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재밌어요. 예. 최준경 장관은 취임 전부터 까도남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했었죠. 네네. 까도 또 나오는 남자로 별칭을 얻을 정도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최 장관이 회계사 자격증을 무기로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최 장관은 회계사 출신인 내가 기름값 관련 자료가 오면 회계사무소를 단기 개업한다는 마음으로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름값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최 장관의 소신이 잘 드러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최 장관은 또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 압박이 있을 때마다 내놓는 논리, 즉 정유업계는 이익률이 낮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정유업계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낮다고 하는데 일반 제조업은 영업의 비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정유업계의 영업이익률 3%는 절대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정유업계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최 장관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도 그래서 정부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경제학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괜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자연 과점에 기인한 혜택을 누리는 정유사들이 적지 않은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자제를 통해 이익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처 장관들도 하나같이 정유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서 회사들 입장에서는 조만간 또 다른 액션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부디 이 액션이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조정을 좀 크게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이 있을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뉴스가 하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향방이 결정되겠죠. 출발 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 전망도 해보고요. 향후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